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는 걸로 보고, 일단 이번 선화는 기출문제 위주로 가게 되는데요. 먼저 청구 취재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는 청구 취재를 쭉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청구 취재 정도를 1시간 정도 하고, 남은 시간은 기출문제 풀어가고, 관련 판례들, 최근 판례들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겁니다. 자, 44페이지 각종 유형의 청구 취지 문제들. 우리 시험은 이행 청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이행 청구에서는 역시나 금전지구 청구 사건들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금전 사건과 그다음에 특정물 인도 사건과 의사진술 관한 사건들, 이제 셋 중에 하나인데, 역시 금전지급 사건들이 가장 많이 비중 있게 출제 이루어져요. 기본적인 청구지 45페이지, 피고나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앞에, 얼마 앞에다가 금전이라는 숫자를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 지급하라라고 할 때는, 밑에 기재의 두 번째 줄이 있는 거예요. 채무 종료와 법적 성질과 발생 원인을 나타내지 않는 무색투명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만 가사소송에서 유자료로서 지난번으로서 어떤 것 같이 이행할 채무 종료를 표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무색투명한 추상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원금에 이자와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경우에는 두 번째 기재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년 7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1번 기재에 가장 많이 쓰는 기재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또는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그렇게 동투를 놓습니다. 우리 이제 판결 주문은 재판 사무관들이 재판 참여 사무관이 판결 주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판사가 직접 판결 초안을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 사무관들이 초안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에는 이런 용어도 쭉 써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쓰는 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2013년 7월 1일부터 다 갚날까지, 완제일까지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아요. 다 갚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전에는 각조 1번처럼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판결 여기 주문 생성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재례,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재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3월 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법원 송대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 있는데, 이처럼 그 기간이 다르고 그런 지연이자가 이자율이 다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런 용어를 써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몇 프로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날까지는 연 12%, 그리고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2번 기재로도 자주 나오는 기재이고요. 뒷페이지 46페이지 5번에서는 추심명령과 관련돼 가지고 그 출신구에서 재산채무자가 지체재임을 지는 시기예요. 지체재임을 지는 시기는 출신명령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출신명령 발령된 후 출신 채권자로부터 출신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 관련 부분들이 옆 페이지에 있는 그 지연수뢰금과 기산일 문제예요. 이게 민법 370조, 387조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기한을 세 가지를 두고 있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또
기한어 정함이 없는 것들 세 가지 있는데, 확정기한은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로부터예요. 불확정기한은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한 다음 날부터이고, 이행기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 터지는 겁니다. 결국 출신권도 마찬가지죠. 출신권도 출신권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 돼요. 그리고 밑에 제일 마지막 금전소비대사 특지, 이게 민법 603조 2항인데 특칙을 두고 있어요. 민법 603조 2항에서는 그런 최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입니다. 이게 지연소래액과 기산들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청구 취지에서 이자의 경우에는 항상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나눠가지고,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대사건은 대일에서 변제기까지는 이자 소송권이 없는 겁니다. 상사는 불문하고 연 6%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연이자가 되겠죠.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권 송달까지는 연 5%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권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감날까지는 연 12%, 이게 소득부상이자가 돼요. 약정이 없는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대일부터 소장권 송달일까지 연 10% 약정이자입니다. 그리고 법원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전일까지는 연 12% 소득부상이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약정이자가 연 12%이고 약정지연이자가 연 15%이면은 그때는 약정지연이자가 소득부상이자보다 크죠. 그때는 이제 약정지연이자를 구하면 돼요. 대일부터 변제기까지는 연 12%에,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합날까지는 연 15%의 그런 이자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약정이자가 연 20%이다 그러면은 현재 이재자금법의 최고 이율이죠. 이게 연 20%가 돼요. 그때는 대일부터 다 감날까지 연 20%가 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 소득보상이자가 연 15%에서 연 12%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재자금법의 최고 이율은 대통령이 연 20%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청구 취지 이사 기상점 언제부터인지예요. 약정이자는 그런 당일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소래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라고 그랬어요. 구상공 사건의 지연소래금은 변제일 당일부터입니다.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그래요.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임차 보증금 사건의 지연소래금, 이거 한번 철저히 이루어졌어요. 건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되는 겁니다. 기한이 없는 채무의 경우는 최고와 상당 기한의 말일 두 가지부터예요. 사행위 취소 소송 후 가액배상 청구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것도 연 5%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요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자, 뒤에 48페이지. 그런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번 기재령 가장 기본적인 기재라고 그랬죠. 피고 원고에게 5천만 원과 5천만 원은 이에 대한 2019년 5월 17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는 연 10%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감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때 2번이 아까 했던 그 운용형이에요.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대여금 1,000만 원이고 대여일은 2020년 1월 2일인데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변제기일은 2023년 1월 1일이고 약정 이자가 연 10%라는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일부터 소장권 송달일까지는 연 10%에, 그 다음 날부터 감날까지는 연 12%에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적으면 돼요. 소장권 송달일까지가 약정이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변제기까지가 아니에요.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대일 2022년 1월 1일이고 이후 이자 미지급하고 있고 변제기는 23년도 1월 1일, 약정이자가 연 12%, 약정지연이자가 연 20%이면은 변제기까지죠. 변제기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감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옆에 4번, 4번, 4번 안 보셔도 되고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대체점이 되는 시기는 판례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혼 시 재담을 해요. 재담을 해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에요. 사행 및 초도시 가입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이윤과 동시에 전화말을인데 전화말을 금전지급을 할 경우에요. 이윤에 따른 재산말을 청구했는데 재산말을 금전지급을 할 걸 명하는 겁니다. 사행이 취소하겠는데 취소시 가액배상이에요.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입형 선고를 할 수 없는 거가 돼요. 여기는 가입 선고를 없지 못한다. 이게 이제 판례 부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요원 5%가 돼요. 세 번째, 피고 사이의 표시에서 각 피고 의무 사이에 중적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분할 채무 관계가 돼요. 그런 분할 채무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은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각이라는 용어를 썼게 되고요. 그 애가 옆에 원고에게 피고 갑은 2천만 원을, 피고 월은 870만 원을, 피고 병과 정은 각 930만 원과 이 각 돈에 대해서 2023년 6일부터 다 감납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게 분할 채무 관계가 되는 경우예요. 다음은 피고 사이에 의무 중적 관계가 있는 경우인데 그 중적 관계를 크게 5가지 나누게 돼요. 첫 번째가 불가분 채무 관계의 경우입니다. 그런 불가분 채무로 보는 것들이 첫 번째, 공유물에 타인의 소유물이 부합됨으로써 공유자가 얻은 부당이득 반환 채무예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사용으로서 얻은 부당이득 반환 채무이고요.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하고 보증을 수행한 경우에 건물 공유자면 공동임대인이 되겠죠.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이게 불가분 채무가 돼요. 공동상속인으로 건물 철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이것도 불가분 채무로 오는 겁니다. 각조 시범 판례, 최근 판례 중 하나예요. 상가 건물인데 상가 건물에서 임대인이 사망을 했는데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로 오는 겁니다.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채무와 주채무자 연대보증의 채무와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 공동차주 채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일상과 서로 인한 부부 채무, 당사자 간의 상해율용 채무 등이에요. 분용대 채무의 경우에는 공동 불배당 채무예요. 그리고 피용자와 사용자에 관한 채무이고요. 1페이지 어떤 물건에 관해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점유 사고로 인한 부당인으로 채무 이런 것들이 부정적 연대 채무로 보게 되는 겁니다. 각조 16번은 상계 부정적 연대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변제, 대물변제, 공탁이라고 그랬고요. 이 세 가지 외에도 상계도 그런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뒤에 넘길게요. 그 다음에 합동채무는 여러 사람의 어음수표상의 채무를 말하게 돼요. 다섯 번째,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가 전액 책임을 지는 경우요. 주채무자와 단선보증인의 단서보증 1인의 각 채무입니다. 신원 보증인과 신원 본인의 채무 등이에요. 존재관계 표시할 경우에는 연대채무기 연대하여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불가분 그다음에 부전적 연대채무 여기 1인이 전액 책임을 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는 공동하여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연대채무는 연대하여, 어음수표상채무는 합동하여를 씁니다. 그런 계절애가 밑에 1번이에요. 피고들은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합동하여 원고에게 7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2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감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연대하여 공동하여 또는 합동하여예요. 그런 규제례 중에서 하나 FAG예요. 주채무자 1인하고 연대보증인 여러 사람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지급을 청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죠. 그러면은 연대채무가 돼요. 피고도는 연대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고요. 더 뒤로 넘길게요. 뒤에 답은 금액이 표결로 달라서 정적표현과 중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예요. 이 답은 별표하시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예컨대 피고갑이 차임권 채무 800만 원과 물품대금 채무 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율이 차임권 채무 연대보증인 경우입니다. 또는 신원 본인인 피고 갑의 채무는 1000만 원이고 신원보증인 피고 의료 채무는 감액대가 800만 원이 되는 경우, 피용자인 피고 갑의 손배 채무는 1000만 원이고 사용자인 피고 의료 배당 채무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800만 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기재례예요. 그 피용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 관계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실제될 겁니다. 그런 경우는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갑은 1000만 원을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 금원정 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기재례가 가장 많이 쓰는 기재례예요. 먼저 1000만 원을 하고 그리고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이 금원정 8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또한 주채무자와 2인의 단수 보증이 있는 경우요. 그 보증인 상호 간에는 분별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 보증인 수만큼 나눠서 청구를 해줘야 돼요. 그 분별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례가 원고에게 피고 갑을은 공동하여 500만 원을, 피고 갑병은 공동하여 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단순 보증인 2명이 있는 경우죠. 2명. 그럼 보증인 상호 간에는 분별이익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눠서 기재해 줘야 돼요. 옆에 4번은 상수가 한정석인 이것도 한번 철저히 이루어졌어요. 갑이 원고에 대해서 7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변제기는 2020년도 11월 30일입니다. 연 10% 지원 효력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 갑이 사망을 했고 상속인인 자녀들 을과 병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한정승인 경우에는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채무는 전부 지급하라고 해야 돼요. 책임만을 여기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책임을 전해주는 겁니다. 기재례 원고에게 피고 을은 3,500만 원, 피고 병은 3,5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1일부터 소장법 송달일까지는 연 10%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감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토의 가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어머니에서 각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기재례도 한번 출제됐던 기재례이기 때문에 출제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상속 한정승인의 경우는 책임과 책임을 분리한다. 채무는 전부 지급하라 하더라도 책임만을 누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종림을 대체물은 우리 시험에 출제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뒷페이지 특정물 인도 청구인데 특정물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만 출제 이루어져요. 토지 아니면 건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특정물은 출제되지 않아요. 답은 용어 정리에서 2번에서 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튀고 청구이죠. 튀고 청구를 구할 때 이게 건물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자에게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건물 소유자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요. 이자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옆에 3번 끝으로 토지 인도를 구할 때 토지 정체물 제거를 함께 구해야 되는데 그때 그 정체물에 따라서 건물에 관해서는 철거를 구하고 수목에 대해서는 수거를 구하고 분묘에 대해서는 구리를 구합니다. 비정체물은 취거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관리예요. 토지 인도를 구할 때 토지상에 토지 소유자 아닌 상대방의 그 정체물이 있는 경우요. 그때는 건물 철거를 구하고 수목은 수거를 구하고 분묘는 구리를 구하고 비정착물은 취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 인도 청구 경우에는 토지 대장 표시에 따라서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표시해 주면 돼요. 지목,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에서 부동산을 표시할 경우는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청구 취지에서 부동산 표시할 때는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이게 등기 신청서 작성할 때하고 다른 점이에요. 등기 신청서를 쓸 때는 작성 시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시대로 서울특별시 그렇게 쓰지만은 그런 서장의 경우는 그 표시할 때 주소 기재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서울 서초구 서청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토지 사용하고 등기부상 표시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 인도는 항상 대장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가로 안에 등기부상 표시를 변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등기 사건은 등기부 기준합니다. 어떤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거, 등기 절차를 이행을 관해서 이거는 그냥 등기부상 표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나 토지 인도, 특정물 인도 사건이죠. 토지 인도의 경우에는 항상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차이점, 건물 인도의 경우에는 대장이 아니라 어떤 거? 이거는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인도는 대장 기준, 건물 인도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등기부상 비율이 다르면은 가로 안에 등기부 부분들을 표시해줘요. 기재를 1번인 거 피고 원고에게 서울 강남과 삼동 756-18 대 500평m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 평미터라는 것들을 그 용어를 그대로 쓰게 돼요. 거기 각주 29번인 거 법원 공무서에는 한글로 학성하되 가로 안에 영문 한자 등 이국어를 넣어 뜻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킬로미터, 퍼센트, 킬로그램, 평미터 등 각종 단위번호는 그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날짜 표기할 때는 숫자를 하되 연, 월, 일 글자를 생략합니다. 연, 월, 일 글자 생략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숫자를 그대로 가운데 콤마, 점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별지 목록으로 뺄 경우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목록의 마지막에는 끝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그러면은 소장 말미에 반드시 별지 목록을 써줘야 돼요. 그 목록에는 마지막에다가 끝이라는 용어를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 뒷페이지 건물 인도하고 철거 청구의 경우요. 건물 인도의 경우에는 나반에 등기부상 표시에 따라서 건물 지번이죠. 지번과 그다음에 건물은 구조, 층수, 용도, 면적 이거를 기재하는 겁니다.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재례가 밑에 있는 기재례죠. 피고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 지상 철근 콘크리트 슬래버지방 3층 영업소 1층 150평m, 2층 120평m, 3층 100평m, 옥탑 10.6평m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만약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에 따를 경우는 현황에 따라 표시하고 등기부상 표시는 가로 안에 변경하는 것 관리라고 그랬어요. 건물 인도는 현황 기준입니다. 토지 인도는 대장 기준. 이것도 갖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옆에 기절에 한편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 갑에 대한 건물 퇴거와 건물 소유자 을에 대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을 반환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원고에게 피고 갑은 현재 임차인입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250평미터 퇴거하고 건물 소유자 아닌 점유자에게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2항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2항 건물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20년 7월 11일부터 이 토지 인도일까지 월 2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2항이 토지 인도하고 건물 철거를 하고 인도 완료 시까지 차임사능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이죠. 그때는 순서가 먼저 건물 철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인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완료까지의 차임사능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거, 이게 순서가 돼요. 토지 인도, 건물 철거, 차임사능의 부당이득 세 가지는 병합사건이에요. 병합사건이지만은 이거를 별항으로 기재하고 한항으로 이어서 기재하는 것도 관련입니다. 이거를 별항으로 기재해도 돼요. 건물 철거 따로 기재하고 토지 인도 따로 기재하고 토지 인도까지의 차임사능의 부당이득 따로 별항으로 기재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관리가 한 항으로 이어서 쓰는 게예요. 한 개 항으로 이어서 기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별항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다음은 토지 건물의 일부분만이 목적물의 경우에는 그때는 그 도면이 주어질 거예요. 도면이 주어지면은 도면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몇 평미터 이렇게 목적물을 특정시키면 돼요. 뒷페이지 기재가 있죠. 기재에 별지 도면 표시 1, 3, 7, 8, 10, 13,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몇 평미터를 인도하라 하는 겁니다. 동산인도 청구는 안 나온다고 그랬고요. 61페이지 특수한 경우의 청구인데 간접점유를 한도로 해가지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와 인도 약정에 의한 인도 청구를 나누어서 불법점유에 의한 인도 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 한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도 약정에 따른 이행 청구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항상 현재 불법점유인자 인도 청구할 기회는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을 피고로 해서 물건에 인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 돼요. 뒷페이지 2번은 우리가 그런 인도 청구할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점유이지가 처분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유이지가 처분이 이루어지면은 당사자 항정유가 생기는 거라고 했죠. 당사 항정유, 반거리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 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 집행을 받아가지고 제3자 점유를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3번처럼 반가로 3번은 이때 그 자가 그런 채무자와 점유를 침탈해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요. 채무자와 점유를 침탈해서 점유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그런 승계지총상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에게는 다시 별도소를 제기해 줘야 돼요. 2번과 3번은 이게 다른 점이죠. 3번은 그 점유자가 취득원인이 원래 채무자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요. 3번의 2번 질문이죠. 두 번째 줄. 재단자가 가처분 채무자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서
가처분 채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취득한 것이면은 그 사람은 승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승계지심을 필요할 수 없게 돼요. 다번, 나번 건물 구매 등 일부만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모두를 상대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철거 집행할 때는 그런 모두에 관한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절에 옆에 원고에게 피고 갑은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병정은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피고 을은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4분의 1 지분에 대해 이렇게 됩니다. 지분에 대해 또는 관하여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금전채권 청구하고 특정물 사건들이고요. 의사진술을 관한 청구인데 이거는 항상 어떤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이어야 돼요. 이게 각종 등기나 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입니다. 총설에서 세 번째 줄, 여기는 가지피상구를 부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편 판결에서 그런 채권양도 통지를 구할 경우가 있죠. 채권양도. 갑이 을에게 일정한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 채권을 원고가 취득을 했습니다. 이쪽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양도 통지에는 양도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기 소로서 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 일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 판결을 얻게 되면은 판결문을 을에게 송부하거나 또는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양도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한편에 있는 것들이 한편에 있는 거. 판결 후에 원고가 스스로 판결을 제3자에게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양도 통지 효과가 얻게 되는 겁니다. 등기 절차의 경우 총설에 있는 것 뒷페이지요. 어떤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뒷페이지의 두 번째 기대에는 등기 수치 청구서가 돼요.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소유권 이등기에 관해서 이걸 가져가라 등기 수치 청구서가 돼요. 그러면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떤 흥남원에서 소유권등기 신청 절차를 인수하라는 겁니다. 신청 절차를 인수하라 또는 수치하라. 이게 등기 수치 청구서가 돼요. 그런 등기 수치 청구서를 제기하면은 이거 속가는 원래 이등기 사건, 이등기 속가의 10분의 1입니다. 속가가 굉장히 싸죠. 등기 의무자가 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이기 때문에 원래 이등기 속가의 10분의 1이 속가가 됩니다. 등기 수치 청구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승소한 의무자가 되겠죠.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의무자는 이 판결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등기 필정 이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건 알고 있죠?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과 등기 필정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승소한 의무자가 이렇게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등기 필정 이거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권 2등의 사건의 경우에는 2등의 경우에는 항상 등기 원인마다 소송물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등기 원인을 반드시 명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등기 원인과 그에 따른 연원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 취지예요. 거기 기재례에서 두 번째 단락 등기 절차 이행을 할 때는 등기 종료와 내용과 등기 원인과 연원일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 원인은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구속된다고 그랬어요. 구속되고 법원이 마음대로 등기 원인을 달리 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조 41번 소유권 이등기 선고 사건에서는 등기 원인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한 공적 방어의 사유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 원인에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이 되지만은 그러나 원인으로 인한 말성기 사건에서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성기 소유권이고 그 동일성 식보로 표준이 되는 청구 원인, 등기 원인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계기의 사유들은 이거는 독립된 공적 방어에 불과해서 별개의 청구 원인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1번 각주에 있는 거 가장 전형적인 판례 중 하나이죠. 우리 소직할 때 소송에서 기판적과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는 꼭 암기에 대해서 쓸 판례들 중 하나예요. 등기 사건에는 소유권 이의 경우는 등기 원인마다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만은 그러나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에서는 소송물은 말소등기 소유권이고 그 무효를 뒷받침하는 계기의 사유들은 공적 방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등기 기본령 옆에 피고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능 생활하여 2023년 4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의를 찰랑행하는 겁니다. 원인은 매매예요.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증여 계약 이런 거 계약이라는 걸 쓰지 않아요. 시효추적도 마찬가지예요. 피고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능을 해서 2019년 1월 31일 추적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의를 찰랑행하는 겁니다. 여기 2019년 1월 30일이 이게 추적시효 완성일자입니다. 소장에는 완성일자, 청구 취지에서 완성일자를 기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 판결을 가지고 그 등기할 때도 거기 있는 완성일자를 기재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기재의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이 이게 등기 선례가 돼요.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시효추적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 원인으로 증명해서 공동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시효추적 기재하고 연원일은 시효기한과 기산일, 즉 개시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개시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판결로 가지고 등기하는 경우죠. 그럼 판결로 등기할 경우에는 판결상에 있는 완성일자요. 완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65페이지 각조 45번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각조 45번 시효치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언급하던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시완성 전에 대상자 설정난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시효취득자가 떠안지 않습니다. 완성 전에 제한물권이에요. 그러나 완성 후에 그런 제한물권 등 부담은 시효취득자가 이를 떠안는 겁니다. 완성 전후 제한물권인지 완성 후 제한물권인지를 꼭 발표하셔야 돼요. 이때 완성 후 제한물권은 시효치다가 떠안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밑에 네 번째 줄 시효치다가 원소유자에 대해서 토지에 설정된 그전학과로 피담원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치다가 용인될 토지 상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따라서 변제약 상담원에서는 원소유자에게 대의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익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효 완성 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그거를 변제한 경우요. 그거를 변제해 가서 말소를 시킨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효 완성 전후 제한물권이면은
이거는 시효 취득자가 떠안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시효 취득자가 떠안지 않는데, 시효 취득자가 이 제한물건에 관해서 말소를 청구하려면은, 이 소를 제기하려면은 전제가 뭐죠? 전제가? 이자 앞으로 먼저 등기를 해줘야 돼요. 이자 앞으로 먼저 소유권 이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등기를 한 후에 이자에게 말소 등기 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취득시효 경우에는 그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기 전까지는 그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 등기 후에 그 떠안지 않는 제한물건에 관해서 말소 등기 청구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각조 45번인 거는 시효 취득 문제라고 하면은 논점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66페이지는 밑에 기재례가 매도인이 사망했어요. 매도인이 사망했는데 매수인이 공동상속인을 피고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구할 때는 공동상속인의 그런 지분이죠. 지분을 명확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상속지분을 표시해가지고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별점문역 규정 등 피고 갑은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2023년 4월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절차를 행하라는 겁니다.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있으면은 상속인을 찾아가지고 그 상속 지분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청구를 해줘야 돼요. 밑에 그런데 그런 상속권을 특정하지 않는 채 그런 소를 제기하면은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죠. 그 세 번째 줄 거기에는 피고별 상속권에 관한 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으로 상속권에 상한한 지분을 표시해서 주문을 내더라도 변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이 경우는 성명권을 행사해가지고 피고별의 상속권을 특정하도록 감히 발한자가 하는 겁니다. 법원을 알고 성명권 행사라고 하면은 이것도 썩 좋지 않은 조언들이에요. 자, 가등기나 본등기할 경우이죠. 가등기, 본등기 경우에는 먼저 그 가등기가 그럼 순위보존의 가등기인지 아니면은 담보 가등기인지 이걸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전형적인 순위모델 가등기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먼저 가등기가 되겠죠. 가등기 종류, 가등기 등거 이 등기를 표시해주면 돼요. 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례에 관해서 어떠어떠 법원 등기소 2020년 3월 15일 접수 제 몇 호로 바친 가등기에 기하여 그 다음에 본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가등기에 기하여 2023년 4월 1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으로 본등기를 잘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으로 본등기하는 게요. 이게 손익보전으로 가등기가 되겠죠. 가등기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의 그런 본등기 절차를 행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를 원재료로 한 소유권 이전 후 본등기 절차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만일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여기에 매매를 원료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행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어떤 가등기에 의해서 매매를 원료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행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판결의 경우인데 등기관의 심사권이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판결의 경우만 하더라도 등기관의 심사권이 내용이죠. 판결의 경우에 등기관의 심사권, 판결 주문을 이후에도 판결 이유를 검토해야 되는 판결 이유. 등기관이 판결 주문 말고 판결 이유까지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어떻게 암기하자고? 명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 명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명의시탁 해지입니다.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으로 가지고 소유권 잃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명의시탁 해지인지를 판결 이유 가지고 검토를 해야 돼요. 허용되는 명의시탁 해지인지. 그리고 가등기에서 번등기 청구의 경우요. 가등기 번등기 청구의 경우에 이게 가등기 번등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하는 것인지 이거를 판결 이유 가지고 심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가등기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는 이걸 뭘로 등기 원인을 뭘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담보가등기는 이거는 대물반환이에요. 담보가등기는 대물반환을 표시합니다. 가로 안에 있죠? 2023년 3월 15일을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보가등기 번등기는 원인이 대물반환이 되는 겁니다. 각조 50번 있는 거. 그 담보가등기라는 법률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 뒤로부터 2달이 경과해야만이 천원권 지급과 상환으로 가등기나 번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율이 지난 다음 날짜가 대물반환 원인으로 소유권 인을 청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위에 각조 49번 있는 거 1번, 2번, 3번이에요.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신청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경우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 겁니다. 번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가 번등기 의무자가 돼요. 두 번째, 가등기권자가 사망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가등기권자 상속인은 상속성기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가지고 가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번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반대 사안인데요. 가등기 의무자 사망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등기 의무자 상속인은 상속성기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을 첨부해가지고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번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 예규 부분들이고요. 자, 뒤에 가번 답안은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요. 순위보도 가등기이든 담보가등기이든 수인이죠.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 불문하고 각자가 자기 지분회원에서 번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라번이에요. 결론이 라번입니다. 수인호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한 기업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명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각자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매예약의 해석상 각 채권자는 지분별로 별개 독립적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채권당 1인이 원고가 단독으로 원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독으로 그 지분에 관해서 그 번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전판례는 뭘로 썼죠? 종전판례는요? 종전판례는 각조 53번이에요. 각조 53번에서 네 번째 줄 언제나 수인호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표시도
채권자와 토론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필수적 공성이 돼요. 종전에는 반드시 수인업 가족관자가 수인업 가족관자는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수적 공동성이 있었어요. 이 판례를 폐기를 합니다. 폐기하고 그럴 필요 없이 각자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에 관해서 본득이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기재례가 옆 페이지 위에 있는 기재례가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정리면 천일이 123 임야 1600km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원중앙 당진 등기소 2020년 3월 11일 접수 재배치를 바친 가등기에 가여 2023년 1월 20일 매매가 완결을 원료로 한 소유권 이율차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또는 소유권 이대로 본능 이율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돼요. 밑에 마번이 있는 거 이것도 법원 행시인가요? 법원 행시에서 아마 2차 문제를 한번 됐을 거예요. 가등기를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갑에 A 부동산에 을명의 가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소유권을 이렇게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별도로 한 경우 그러면은 가등기의 본등기 청구권하고 본등기 청구권이 이게 혼동으로 소멸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채권은 채권과 채무자가 동일한 조치에 기속한 때 하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됐다는 사유에서는 그런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매매액에 따른 등기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경영인 경우에 가등기권자가 설정자가 있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설정자를 상속하거나 그에 의한 그 본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이상 그런 별도로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경타해가지고 혼동혼이 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혼동으로 소멸하자면은 그 후에 가등기권자가 또다시 이렇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지역가 되는데 이게 문제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돼요. 2번 한편 그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별도 소유권 등기를 격려했다 하더라도 가등기 격리 후에 가등기 목적에 관하여 재산자부로 처분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가등기와 소유권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경우죠. 더 이상 본등기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가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 등기가 없는 경우요. 그런 경우에는 본등기 청구권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후에 제3자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본등기 청구권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를 청구해가지고 격리되면은 이 등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런 실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 청구받은 가등기가 격리 중에 다른 가압류 등기가 격리되면은 그 가등기나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 별도로 가등기권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격리됐다 하더라도 하여 가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 번제에 따른 이행이 완료됐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목적 절상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의무에 관하여 가등기나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죠. 가등기 후에 거기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요. 그러면 이렇게 본등기, 이 사람이 별도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아직은 목적 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 본제에 따른 이행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채무 본제에 따른 아직 이행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가등기 후에 가압류 이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여자가 별도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에 대위의한 소유권기 사건인데요. 대위의한 소유권 사건 그 경우에는 항상 소유권 이등기는 소유권 이등기는 피대유자에게 이행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피대유자의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과 그다음에 주소 이거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몇 페이지요? 피대유자인 채무자가 피고로 대전할 경우에는 그 주소하고 그 주민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판결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특정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소유인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여 피대유자인 채무자가 피고로 되지 않을 경우요. 두 번째, 저작권 활동기 청구에서 설정자가 물상본인이고 채무자가 소유인이 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소유인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 의사진술을 걸 경우입니다. 양도인은 피고로 해가지고 채무자에게 그런 양도 통지하라라고 할 경우요. 그때는 소유해서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겁니다. 밑에는 기재래. 피고는 소유를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기재한 다음에 소유인에게 별지 목록 규정에 관해서 매매를 원리로 한 소유권 절차를 인가하는 거예요. 자, 대의소송을 제기했을 때요. 대의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거를 대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대의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의 채권자에게 이행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금전지급 청구 사건이에요. 금전지급이고 특정물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 말소등기 절차예요. 이 세 가지 경우는 대의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소위 피대유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세 가지 경우는 이때 피대유자 이거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등기의 발생기를 탈행하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피대유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즉 그냥 직접 피고는 원고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라. 또는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 또는 어떤 등기의 발생기를 촬영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대의소송 시 대의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런 금전지급을 이행하라는 판결, 이 판결 성격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성격이 성질이 판례가 그런 경우는 변제 수령권 내지는 출신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변제 수령권 내지는 출신권이에요.
만일 대의 채권자와 채권자가 대의 채권자와 채권자예요. 구도가 사각형 돼요. 사각형. 원래 채무자가 이자에게 어떤 금전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병이 여기서 대의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대의소송. 그럼 대의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게 금전이면은 여기 피대의자가 아닌 자기에게 직접 수입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질이 변제 수령권 내리는 추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의소송 제기해가지고 여기에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이때 이자의 채권자인 정이 여기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면은 이 압류는 어떻게 되는지 문제입니다. 이 성질은 이거는 독립해서 처분해서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환가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압류가 이루어지면은 이 압류는 무효라는 겁니다. 대의소송으로서 제기한 금지급 판결은 이거는 독립해서 처분해서 환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압류는 무효가 된다는 것들이에요. 대의 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있다는 거 꼭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관련 부분들이 여기 채권 양도를 구하면 어떻게 채권 양도 이 지금 권리가 채권 양도를 구하는 권리예요. 응? 채권 양도를 구하는 거. 갑이 여기 의뢰된 권리죠. 이 권리가 의로 정해진 채권이 있는데 자, 이 채권을 나한테 양도하라. 지금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대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채권 양도를 대의 채권자가 대위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 양도를 직접 하라, 직접 이게 이행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안 되는 거, 이게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거를 자기에게 이렇게 이행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채권 양도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 판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이외에는 안 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대의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권리 셋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피대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이유 것들은 전부 다 피대자를 기재를 해줘야 돼요. 기재를 하고 그리고 이자에게 이행하라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좀 쉬고 넘어갑니다. 쉬고 하도록 할게요.